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즉 내가 네 땅을 좀 사용하기로 하자, 그래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을이 지상권자로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이 이렇게 되는 것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의한 지상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정지상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지상권.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지상권은 이건 형제간에도 설정 못 해주는 거라 그랬죠? 이게 가끔씩 있기는 있어요. 본래 의미의 용익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있는데, 이거는 내 땅이다 라고 할 때는 지상권 설정 못 해줘. 내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다 라고 했을 때에 문중 땅, 종중 땅, 그 다음에 여기서 사립학교 부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상권 설정해 주는 것은 가끔씩 존재해요. 그건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해 준다? 그 지상권 설정해 주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지상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처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지상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약정에 의한 지상권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지상권 설정 안 해줘요. 그런 합의 안 해.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이겁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당연히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 내가 원해서 지상권이라는 부담을 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될 때 이것을 법정 지상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법정 지상권은 거기 보게 되면 392페이지 보세요. 민법 제366조 저당권 실행 경매에 있어서의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법 제305조 전세권에 있어서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자 임목법 제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가등기사법 제10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민법 제366조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법 제305조 전세권에 있어서의 법정 지상권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조문상에만 있는 거야. 실무상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활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이건 몰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가등기담보법에 우리가 전에 담보가등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등기 담보등기하는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죠. 따라서 요걸 민법 361조 저당권 실행 경매에 있어서의 법정 지상권을 이해하고 나면 이거는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법 제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임야의 소유자와 이 임목의 소유자가 각각의 동일인이었다가 나중에 경매나 매매나 기타 법률관계 변화로 인하여 임목과 이 토지의 소유자, 임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에 이 임목 소유자를 위한 법정 지상권, 이것이 임목법 제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임목이라고 하는 제도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수목의 집단은 하나의 별개의 부동산처럼, 토지에 있는 건물처럼 수목의 집단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임목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등기부도 우리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거 말고 임목 등기부라고 하는 그 등기부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임목 등기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임목 등기된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목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목의 집단에 대해 별도로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고 하게 되면 조림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림사업 같은 거 이것을 잘 못해. 왜요? 이거 하려면 보통 20-30년간은 길러야 되잖아. 그래서 임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임목법도 있고 임목등기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무상 활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 없는 제도고, 이 가등기다법 10조에 의한 법정사건은 민법 제360조 저당권 실행 경우에서 법정사건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법정사건에 관한 것을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법정사건은 이건 왜 인정되는가 이겁니다. 보세요. 지금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이거는 을의 것이고 건물은 갑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갑이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보유하려고 하게 되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갑이 만약에 남의 땅에다 건물을 함부로 지었다라고 한다면, 토지 사용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지. 즉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물은 철거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남의 땅에다 권한 없이 건물 지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어. 토지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고 동일인 소유였었는데, 나중에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게 경매나 매매나 그 다음에 기타 법률 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야. 그러면 토지는 만약에 여기서는 갑의 것이고 건물은 만약에 여기서 X의 것이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거죠. 그럼 이런 경우까지도 남의 토지에 지은 건물이 됐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원래 이런 것처럼 이것도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므로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토지의 토지 소유권을 침범하는 부부적인 건물이 아니었다. 나는 처음에는 합법적인 건물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법률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되었다. 나를 이 건물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건물처럼 같이 취급해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나는 억울하다. 건물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또 보세요. 처음에는 합법적인 건물이었었는데 나중에 법률 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 방지라고 하는 공익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나 경매나 이런 법률 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이 건물은 철거해서는 아니 되고, 즉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게만 하면 당연히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상권이라고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지상권은 당사 사이에 약정에 의한 지상권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형제간에 설정 못 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효력이 강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사 사이에 약정에 의한 지상권은 없는데 법정지상권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서 경매로 토지만 매각됐어. 건물은 매각해서 제외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갑의 소유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토지에 대해 저당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토지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은 토지와 건물 중에 토지만이 저당권의 목적이지. 그럼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가 경매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가 낙찰돼 가지고 다른 사람 여기에 만약에 Y라는 사람이 낙찰됐습니다. 건물은 갑의 것이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이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는 없고, 이 경우는 이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는 토지를 낙찰받는다고 한다면 토지의 낙찰자는 어떤 토지를 낙찰받는 거야? 30년간 지로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토지를 낙찰받는 거야. 이거 쥐약이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법 제366조 저당권 실행 경매에 있어서의 법정지상권인데, 자, 여기서 민법 366조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고 하게 되면 그 요건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세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저당권 실행 경매로 동일인이었던 소유자가 아직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소유자가 각각 달라질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요건과 네 번째 요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되든 건물에만 설정되든 토지와 건물 양자에 설정되든 묻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 저당권 실행 경매로 독일인 소유에 쓰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것. 끝.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임의 경매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인 소유에 있었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자,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당권자 을이 여기서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토지가 Y에게 낙찰되고 건물은 갑의 소유로 되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죠? 나대지가 아니죠? 토지에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죠? 같은 사람이었지.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저당권 실행 경매로 동일인이었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러면 이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토지의 낙찰자는 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건물의 소유자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대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을 것을 요구했죠? 이걸 반대로 하게 해석하면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 이런 겁니다. 따라 적지 마세요. 나중에 사진을 찍거나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일단 들으세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 못 써먹어요.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 줬단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여기서 갑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건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이 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하겠죠. 경매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저당 목적은 토지잖아.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토지가 경매로 넘어와서 토지가 Y에게 낙찰됐단 말입니다. 건물은 갑의 것으로 되고. 그러면 동일인 소유에 있었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토지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사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냐면 차이점 뭡니까? 여기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점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지. 얘는 뭐, 두 번째는 뭡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었지.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들었었지.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건물의 철거 방지라는 공적 요청이 요구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이 건물을 위하여 법정사고 성립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첫 번째 사례,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을은 토지를 담보로 잡을 때 을은 나대지를 담보로 잡은 게 아니지. 어떤 지상 건물이 있는 부지를 담보로 잡은 거지.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했으므로 이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의 성립을 인정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을이 저당권 설정할 때는 나대지였지.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했잖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세요. 갑의 토지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 설정하고 계속 나대지로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토지만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부담 없는 토지가 낙찰될 거 아니냐고. 아무런 부담 없는 토지가 낙찰되게 되면 여기서 을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만족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토지 가치는 건물 가치로 편입되고 마는 거지. 그러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이 지상 건물의 존재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여기서 만족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토지의 낙찰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법률상으로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다와 실제로 내가 아무런 부담이 없는 토지를 사용한다는 건 별개 얘기잖아. 나대지다라고 한다면 나대지를 낙찰받았으면 내가 거기다 건물 지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건물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낙찰받아 놓고 갑을 상대로 하여 그렇습니다. 야, 너는 내가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너 내 땅 위에다 건물을 왜 갖고 있는데 너는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갑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할 거 아니야. 모르잖아 또. 그럼 자 여기서 Y가 갑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하겠지. 건물 철거 청구해서. 그러면 얘가 승소할 거 아닙니까? 낙찰자가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있는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갑이 그동안 미안하게 됐다고 철거합니까? 아니 토지의 낙찰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건물 소유자가 알아 철거하냐고. 안 할 거 아니냐고. 그거 됐습니까? 승소 판결문에다 집행문을 붙여 강제 집행으로 철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보세요. 내가 토지를 낙찰받은 Y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소송도 해야 되고 강제 집행으로 철거까지 해야 돼. 또 강제 집행으로 철거까지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남의 건물을 법이라는 이름 하에 남의 건물을 이걸 철거시킨 사람이잖아. 그렇게 남의 건물을 철거시킨 Y는 혹시 밤거리가 좀 두렵지 않을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니냐고. 그럼 나대지를 낙찰받는 거하고 지상급 철거 대상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낙찰받는 거하고 크게 달라질 거 아니냐고요. 그럼 낙찰가가 심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낙찰가가 심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심하게 떨어진 낙찰가로부터 저당권자가 만족을 받아야 되잖아. 저당권자는 위에 사례처럼 처음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나대지를 담보로 잡은 거라고.
나중에 건물에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만족을 못 받으면 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365조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을은 토지를 담보로 잡은 거죠. 토지를 담보로 잡은 건데 건물을 담보로 잡은 건 아니잖아. 따라 토지만 경매 신청해야 되겠지. 토지만 경매 신청하게 되면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제대로 만족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법 365조, 366조 요 바로 앞주문인 365조에서 여기서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어. 다 경매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일괄 경매 했다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 Y에게 낙찰된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동일인이죠. 소유자가 동일인이면 법정 시한권이 성립하니 안 하느니 건물은 철거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자 일괄 경매를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얘가 담보로 잡은 건 토지를 담보로 잡은 거지. 그래서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내가 변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고요.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을이 먼저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우선 변제가 아니고 뭐예요? 일반 채권자로서 변제받는 거죠. 일반 채권자로 변제받는데 만약에 을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독식이고 을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채권자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으로 받아가는 거죠. 이처럼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에 들어섰을 때에 자 여기서 이 저당권자가 채권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토지의 저당권자한테 일괄 경매권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괄 경매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은 자기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기 채무자 소유의 지상 건물이죠. 자기 채무자의 지상 건물이니까 한꺼번에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룰이 깨진다고 한다면 예컨대 자 바꾸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갑이 자 저당권 설정했다 하더라도 토지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거지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 사용 가치는 여전히 갑에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갑이 다른 사람에게 A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지상권자 A가 지상권에 기초하여 여기다 A가 건물 짓을 수 있잖아. 자 A가 건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는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을의 입장에서 자기 채무자 소유의 건물이 아니지. 이 경우는 자기 채무자 소유의 지상 건물이니까 일괄 경매 가능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상 건물은 자기 채무자의 것이 아니지. 이때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아.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토지만을 경매해야 돼. 토지만을 경매해가지고 토지가 Y에게 낙찰되고 건물은 지상권을 설정한 A 소유의 건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상권 설정한 A, 건물 소유자 A 이거는요. 이 건물은요. 철거 대상입니까? 존속입니까? 철거될까요? 존속할까요? 자 보세요. 토지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지 등급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토지 등급에 자 1, 자 여기서 저당권자 을 2, 지상권자 A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등급이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그럼 저당권이 매각을 소멸하지. 지상권 등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소멸하지. 저당권 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도 소멸하잖아. 얘는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저당권 실행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지. 이 지상 거부는 철거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보세요. 갑의 토지에 의뢰하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어. 여기다 갑이 건물을 졌어. 일괄금에 가능합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 일괄금에 가능하지.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갑에서 A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요. 갑이 건물을 다른 사람 A한테 팔았다고. 여기서는 일괄금에 가능하지. 지금 안 되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관습법상의 법정 사건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토지와 건물이 갑의 소유했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파는 게 아니라 건물만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습니다. 건물만을 A라는 사람한테 매매했어. 토지는 갑이 갖고 있고. 그럼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토지는 갖고 있고 건물만을 파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그런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있다 말고 A를 상대로 하여, 야, 너 왜 내 땅에다 건물 소유하고 있냐? 건방지게. 너 건물 철거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다른 사람의 소유권 넘겼다라고 하는 말은, A야, 네가 내 토지에 나로부터 산 건물 계속 부여해도 좋다 이 말이지. 토지의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 아니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는 관습법상의 법정 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A는 여기서 관습법상의 법정 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일괄금에 가능하지만 이제는 일괄금에 가능하지 않잖아.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매로 토지만을 경매 신청해야 되겠지. 토지만 경매 신청해서 토지가 Y에게 낙찰되고 이 건물은 A, 관습법상 법정상 취득한 A 소유의 건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거 대상입니까? 존속입니까? 존속이야? 법정사건 취득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이 법정사건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발생한 거지. 등기는 안 됐지만. 따라서 저당권 실행 경매로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이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매각으로 같이 소멸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자, 경우에서는 두 가지잖아. 보세요. 아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을 거 그랬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야만이 법정 사건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이 철거 대상이냐 아니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대상이냐 두 개의 경우에서만 남잖아. 법정사건이라는 건 아예 문제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사건 인정되려고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토지 위에 저당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괄 경매냐 토지의 경매냐는 문제될 따름이고 법정사건 아예 문제될 소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 저기 보세요. 토지를 담보로 잡는 의뢰 입장입니다. 나대지를 담보로 잡았어. 나대지를 담보로 잡았는데 이 토지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 나대지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토지의 순수한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 나중에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게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얘가 만족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토지를 담보로 잡았는데 이 토지 위에 누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건물 짓게 되면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토지의 가치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건물 가치로 편입돼 버리고 말잖아. 그럼 보세요. 토지를 담보로 잡았을 때 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자 토지를 담보로 잡았어. 갑의 토지를 의리 저당을 설정했어. 이 토지가 나대 상태로 계속해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얘는 매각대금으로도 제대로 채권을 만족받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만족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일괄 경매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토지만을 경매 신청해야 되고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를 담보로 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만 설정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 건물 짓게 되면 토지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잡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아울러 봐요.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뭐까지 한다고? 지상권까지 설정한다고요. 그 이유가 담보 대행의 지상권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야 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법정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366조의 법정사건과 365조의 일괄경매권은 동전의 앞뒷면과 마찬가지야. 동전의 앞면 뒷면. 즉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정사건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라고 하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 그러면 일괄경매가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로 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365조 일괄경매권과 366조 법정사건은 동전의 앞면 뒷면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다시 법정사건이 인정되려면 이 조문의 반대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